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집값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강남에서 오히려 폭락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강남구 아파트 전세가율이 38.7%까지 추락했다는 건데요. 전세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입니다. 이 수치가 던지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전세가 덜 오른 걸까요? 아니면 강남 집값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까요? 우선 전세가율이라는 개념부터 다시 짚어보죠.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값의 비율입니다. 전세가율이 60%에서 70% 정도면 안정적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집값과 전세값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룬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강남은 40%도 안 되는 38.7%. 이 말은 매매가는 천정부지로 뛰었는데 전세가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용가치 대비 교환가치, 즉 미래가치가 과대평가돼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흔히 말하는 거품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숫자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충격은 더 큽니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는 5.18%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전세는 1.74%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만 보면 매매가 14.59%, 전세가 2.40%예요. 매매가 상승률이 전세의 6배가 넘는 거죠.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지수로 봐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해 상반기 강남 4구 매매지수는 11% 넘게 폭등했지만 전세지수는 오히려 마이너스 0.39%를 기록했습니다. 즉 전세는 빠지고 있는데 매매만 미친 듯이 오르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몇 가지 배경을 짚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의 영향이 큽니다. 강남 일대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어 전세 끼고 집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됐습니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늘지 않으니 가격도 눌려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강남 아파트의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강남은 학군, 교통, 브랜드, 생활 인프라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 매매가는 계속 오르는데 전세는 수요층이 제한돼 크게 못 오른 겁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화되면서 현금 여력 있는 자산가들은 매매로 바로 들어가 버리고 전세 수요는 더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거품 신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단순한 구조적 현상일까요? 시장의 해석은 갈립니다. 연세대 한 교수는 강남 전세가율 급락은 매매가가 너무 오르고 전세는 덜 오르면서 생긴 현상이라며 갭투자가 허용됐다면 전세가가 훨씬 더 올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명진 우리은행 리서치랩장은 전세가율만 보고 거품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강남 아파트는 희소성이 워낙 강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진단하죠.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위원은 전세가율이 계속 낮아지는 건 경계 신호로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과거에도 전세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면 곧 가격 조정이 따라왔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결국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것뿐 시장의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남의 상황은 서울과 전국 분위기와도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전국 전세가율은 11년간 큰 변화 없이 60% 후반대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울 평균도 50%대 초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강남은 유독 가파르게 떨어져 30% 후반까지 내려간 겁니다. 강남 옆 서초구도 43% 정도라 여전히 낮지만 강남의 38.7%만큼은 아니에요. 시장 분위기는 혼란스럽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같은 곳은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노린 매수세가 살아있습니다. 학군 수요,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고점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붙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도봉, 강북 같은 외곽 지역은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끊기는 이중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도 지역별로 체감은 완전히 다른 거죠. 결국 문제는 이겁니다. 전세가율이 더 떨어질 경우 강남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강남이라 괜찮다는 말이 이번에도 통할까요?
아니면 이번만큼은 버블이 본격적으로 꺼지는 신호일까요? 사실 어느 쪽이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대출 규제, 금리 인상, 공급 지연 같은 정책 리스크가 계속 겹치는 상황에서 전세 가율까지 급락한다면 강남 집값 역시 마냥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풍경은 과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전세는 오르지 않는 극심한 괴리. 전세가율 38.7%라는 숫자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 강남이라는 시장조차도 이상 신호를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강남은 버틸까요? 아니면 이 숫자가 말해주는 대로 진짜 집값 거품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 아파트에 당첨돼서 입주 날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갑자기 입주가 몇 년 늦어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설레던 기분은 사라지고 당장 전세를 연장해야 할지 대출 이자를 더 내야 할지 걱정부터 밀려올 겁니다.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노란봉투법 때문이죠. 노란봉투법,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은 이겁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을 때 기업이 그 손실을 개인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것. 파업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죠. 실제로 예전엔 파업하면 기업이 수십억,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노동자 개인이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떠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모여 노란봉투 하나에 성금을 담아 노동자들에게 전달하자라는 운동에서 법 이름이 시작된 겁니다. 취지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업입니다. 다른 산업과 달리 건설 현장은 수많은 하청, 재하청 업체가 얽혀 있습니다. 레미콘, 전기, 설비, 인테리어, 심지어 안전관리까지 모두 별도 업체가 맡죠. 한 곳이라도 파업하면 공정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레미콘이 하루만 끊겨도 타설 일정이 틀어지고 그게 벽체, 마감 공사까지 줄줄이 지연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이 밀리기도 합니다. 건설사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입주 시기를 보수적으로 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곧 분양하는 이수역 힐스테이트 센트럴. 기존 계약자들은 2028년 3월 입주를 계약서에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은 일반 분양 공고에선 입주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생기면 완공이 늦어질 수 있으니 미리 조율하겠다는 겁니다.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에서 분양하는 망포역 푸르지오르마크. 착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주 시점을 2030년 2월로 못 박았습니다. 무려 4년 6개월짜리 공사 기간을 잡은 거예요. 보통 정비사업은 3년 남짓이면 끝나는데 여기선 1년 반이나 더 여유를 둔 겁니다. 이유는 뻔합니다. 기후변수나 자재 수급 문제도 있지만 노조 파업까지 고려해 공기를 넉넉히 잡은 거죠. 이게 단지 몇 개 단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전국 건설사들이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사비는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인건비 모두 3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안전규제 강화, 환경규제 강화로 현장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업까지 겹치면 분양가와 사업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차라리 입주 시기를 길게 잡자. 그래야 최소한 계약 위반 소송은 피한다는 전략을 쓰는 겁니다. 문제는 분양받은 사람들입니다. 조합원들은 오랜 시간 기다렸기에 또 몇 년 더 버티는 게 익숙하다지만 일반 분양 당첨자들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찍힌 입주 날짜만 믿고 전세 계약을 조율했는데 그게 밀리면 전세를 연장하거나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대출은 이미 실행됐는데 입주가 늦어지면 이자는 그대로 나갑니다. 생활은 꼬이고 비용은 불어나죠. 이런 불만은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한몫합니다. 야당은 과도한 파업으로 경제 피해가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왔습니다. 반대로 여당과 시민단체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야 한다고 맞서왔습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 적용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특수성이 큰 만큼 별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공급 절벽입니다. 서울의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고작 18,982가구, 내년엔 28,885가구, 내후년엔 1417가구뿐입니다.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와중에 노란봉투법으로 민간 공급이 더 늦춰진다면 기존 신축 아파트 몸값은 더 치솟을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는 또다시 대세 상승 사이클을 탈 가능성이 큽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정반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사 지연은 결국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건설사에겐 손실, 조합에겐 분담금 인상, 입주자에겐 추가 부담. 결국 다수의 피해자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해외 사례를 잠깐 볼까요? 프랑스는 파업이 잦기로 유명합니다. 지하철, 항공, 항만까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파업이 길어지면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임대료가 오릅니다. 일본은 조금 다릅니다. 노동자의 파업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 파업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죠. 인구 감소로 건설 현장 인력이 줄면서 공사 지연이 일상화돼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두 나라의 문제를 동시에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파업 리스크와 인력난 리스크가 겹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입주 지연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어떤 균형을 택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건설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 만약 아무 대비 없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면 집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란봉투법, 노동자들의 방패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새로운 뇌관일까요? 입주 지연, 공급 절벽, 가격 상승. 지금의 흐름은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